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 6월 21일 절기상 낮의 길이가 제일 길다는 하지인데요. 그런데 본격 장마가 시작되면서 맑은 하늘은 보기 어려운 상황이죠. 오늘은 특히 남부지방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치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주말인 오늘도 내란, 김건희, 최상병 이른바 3대 특검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2부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죠. 6월 21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나다윤 씨. 네, 어제부터 거세게 이어진 장맛비로 이번 주말은 집을 택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정체는 평소 토요일 이 시간대와 비교하면 아주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곳곳으로 젖은 노면이 많은 만큼 감속과 안전거리 유지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먼저 일본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충청권에서 입장 부근 짧게 밀렸다가 더 가서 천안 분기점부터 7km 구간에서만 정체 살펴지고 서울 방향은 옥산 분기점부터 목천 사이 10km 구간 속도 줄입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경기권 진입까지는 수월하다가 8탄 분기점부터 화성 휴게소까지 6km 구간 정체만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45번 중부내륙선 창원 쪽은 여주 분기점부터 감곡까지 10km 구간 평균 속도 뚝 떨어집니다. 강원권으로 이어지는 노선은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방향 남양주요금소부터 서종 사이 지나는 데 시간 여유 필요하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부곡과 양지터널을 앞두고 5, 6km 구간씩 밀렸다가 강원권에서 원주 부근에서 5km 구간 정체입니다. 52번 광주 원주서 원주 쪽은 고속도로 시점인 초월과 더 가서 대신터널 부근에서 짧게씩 주춤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나다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한국일보의 박지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연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트럼프의 입입니다. 트럼프의 입. 네. 전 세계적인 관심사죠. 그렇죠? 네. 먼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바로 국방비죠. 미국은 지난달 31일 이른바 샹그릴라 대화라고 불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동맹국에 대해 방위비 지출을 늘리라고 촉구했는데요.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내 총생산, 즉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내용 짚어보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대이란 군사 공격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이란과 진행되거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협상의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이란을 공격할지 안 할지를 향후 2주 내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무슨 속내인지 알아봅니다. 네, 먼저 국방비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동맹국들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 늘려라. 한국은 지금까지 GDP 몇 %죠? 네, 한국은 지난해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 원을 국방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요구에 따른 이 새 기준대로라면 국방비를 100조 원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네, 5%라는 미국의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죠? 19일 미국 국방부가 밝힌 근거는요. 이 유럽 동맹들이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현재 미국은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국방 지출을 GDP의 5% 수준까지 상향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걸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에도 동일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나토하고 똑같이 아시아도 5%로 해라.
그런데 특히 아시아 지역은 북한이나 중국이 있으니까 해라 뭐 이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에서요. 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중국과 북한발 위협에 직면한 이 아시아 동맹들이 유럽보다 적은 국방비 지출을 하는 상황을 놓고 어불성설이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겠다 이런 군상을 갖고 있는데요. 이르면 8월 공개될 국방 전략 NDS에서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근데 뭐 북한이나 중국이 잠재적 위협이긴 하지만 당장 공격할 그런 뭐 위기 상황도 아닌데 그런데 미국도 사실 그 GDP의 한 3점 몇 프로밖에 아니거든요, 국방비가. 네. 그런데 갑자기 5%까지 하려는 그런 그 속내는 뭐예요? 네, 이 한국을 포함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이 미국과는 안보를 도모하면서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심화하려는 데 대해 경고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아하. 이 헤그세스 장관의 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에서 이걸 시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는 많은 국가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 그리고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동시에 하려는 유혹을 받는 것을 안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중국은 그런 상황을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그러니까 중국이죠. 그들에 대한 해로운 영향력을 심화시킬 뿐이며 이 긴장된 시기에 우리의 국방 관련 결정에 공간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미중 갈등에서 줄 잘 서라 이 얘기로군요.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지금 어느 정도 위협되고 있는지 짐작할 만한 그런 언급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군이 대만 공격을 위한 실전 연습을 하고 있다라면서요.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은 실제하며 임박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중국은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려고 한다라면서 이 지역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 관계에서 국방비 증액이 중요한 이슈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이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 직후 원스톱 쇼핑을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이 현재 진행 중인 상호 관세 협상과 연계될 경우 고차 방정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자, 트럼프의 이입 두 번째,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사실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실제 전쟁으로 번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동안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란의 전운이 들이운 건 이달 11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중동은 위험한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사관 인력을 말하는데요. 그들이 빠져나오고 있다. 그들에게 철수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복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현지 시간 13일 새벽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고요. 당초 15일로 예정된 미국과 이란의 6차 핵 협상마저 결렬될 경우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우세했는데요. 예. 이 허를 찌르는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차 협상에서도 결론이 안 나면 15일 이후에는 공격할 거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한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기습 공격을 예견한 매체도 있긴 했습니다. 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이란이 원자폭탄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성 물질 생산을 중단하지 않으면 이 15일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이스라엘 고위 관리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6차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 중단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외교 대신 군사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됐고요. 이렇게 15일에 세계의 시선이 쏠린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기습에 나선 셈입니다. 네, 그동안 트럼프의 기본 입장은 무력 충돌보다는 외교적 해결로 풀겠다, 협상으로 풀겠다 이런 거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더라도 미국은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외교적 모호성 전략을 취하면서 입장을 거듭 바꾸고 있어서요. 이제는 예측 자체가 어려운 형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격화하는 걸 이유로 G7 정상회의 첫날 일정만 소화하고 17일 새벽에 조기 귀국했는데요. 이 최후의 외교 담판이냐 아니면 핵시설 공격 가담이냐를 놓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트럼프는 휴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내가 이동한 건 휴전보다 훨씬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이번에는 대이란 군사 공격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당장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것처럼 보이더니 일단 2주의 시간을 준 거잖아요. 네. 속내가 뭐예요? 일단은 외교적 시간을 벌기가 아니냐 이런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 트럼프는 그간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군사 개입을 저울질을 해왔지만 이란이 물밑에서 미국과 핵협상 재개에 관심을 보이자 이 문제를 가능하면 외교적으로 해결해 보려 한다. 이런 게 대체적인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배후에서는 또 다른 작전을 세우고 있는 속셈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력한 공격을 위한 전략이다 이런 분석인데요. 이란이 경계심을 풀 때쯤 즉시 공격하는 영리한 책략일 수도 있다라고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미국 해군 제독은 CNN 방송에 말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도요. 적극적인 기만 의도가 아니더라도 미국으로선 2주라는 시간 동안 항공모함 영내 배치 등 이란의 보복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렇게도 보도했습니다. 언제 미국이 직접 공격할지 아직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로군요. 네. 자, 우리 박지영 기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하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 그동안 담당해 왔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요? 네, 제가 7월 9일부로 미국 실리콘밸리 특파원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미국. 네, 그래서 앞으로는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이 한국과 미국의 현안들을 신문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 실리콘밸리나 뭐 그쪽 지역에 큰 뉴스 있으면 저희 방송에 인터뷰 계속 하셔야 돼요. 네, 그러겠습니다. 시차가 나더라도 한밤중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해준 한국일보 박지영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2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조하늘 씨. 그제부터 전국이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수도권과 강원도는 비가 대부분 그쳤지만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충청 남부와 호남, 영남 서부 내륙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충청 남부는 오늘 저녁까지,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그 사이 호남과 영남에 3에서 최대 100mm 이상, 충청에도 20에서 최대 80mm가 넘는 큰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호남은 시간당 30에서 50mm, 영남과 충청에도 시간당 30mm의 매우 세찬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한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운행하시는 분들은 지하차도 접근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25도 안팎에 머물러 심한 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비가 그친 뒤에는 낮 기온이 다시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8도가 예상되고요. 내일은 29도, 모레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8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입니다. 네, 장마철이라 평소 주말보다 고속도로 이동량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들으셨지만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하천변이나 지하차도 이용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빗길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입니다. 전주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로에서 소통이 가능하고요.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동광주 부근에서는 빗길에 차량들이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안산 분기점 부근에서 지체고요. 팔탄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입니다. 둔대 분기점에서 부곡 쪽으로 정체고요. 용인에서 양지터널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또 원주 일대 어려움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하디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그래서 오늘 국방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군 출신으로 경북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지역구이신 국민의힘의 임종덕 의원 나오셨습니다. 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정득입니다. 네. 새 정부가 들어선 게 4일이니까 오늘 21일, 뭐 아직 20일도 안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동안 뭐 좀 잘하고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뭐 새로 들어온 정부는 정부대로 또 G7 정상회담 가다 뭐 이렇게 바쁘게 가는 것 같고 지금 청문회 전국으로 또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님도 마찬가지 원내대표 선거다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어수선한 가운데 바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언급하신 G7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잘했어요? 저는 일단 참가하는 것을 결정한 것은 정말 잘된 결정이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6월 3일 날 대선에서 이제 대통령이 되셨고 인수위 없이 4일 날 취임을 했잖아요. 취임했고. 그리고 11일 정도 만에 그렇죠. 사실은 G7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었을 텐데도 그래도 가신 건 잘한 거다. 그래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좀 스탑이 되어 있던 정상회의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정상들 G7의 정상들과 상견례를 하고 분위기를 익힌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다만 기대했던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이 그랬죠? 됐습니다. 이 그럼 부분은 뭐 트럼프 좀 대통령이 아쉬움이죠. 조기 귀국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예. 그래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한미 정상이 만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쉬움은 그대로 좀 남습니다. 근데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뭐 실용적으로 한일 관계 잘 풀어가자 그런 언급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행사에 깜짝 일본 총리가 직접 참석도 하고 뭐 일본 일각에서는 그동안 뭐 민주당 정부나 이재명 그 대통령에 대해서 혹시 한일 관계에 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었었는데 그걸 불식시켰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 평가가 있더라고요. 뭐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내거는 것이 실용 외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첫 출발은 나름 괜찮다.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됐는데 그 한미 정상회담을 곧 있을 나토 정상회담에서 성사시켜 보자. 이제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나토 정상회담에도 가는 게 없겠죠? 저는 반드시 가야 된다.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G7에서 한미 정상이 만날 기회를 한번 놓쳤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이재명 대통령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한미 정상이 만날 기회를 가지고 싶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 다자 회의에서의 정상회담은 사실 부담이 별로 없어요. 양자회담 하면은 그 회담 결과를 발표를 또 해야 되고 뭔가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다자회담에서는 그냥 뭐 인사만 해도 그런 의미에서 부담 없이 그 두 정상이 상견례 할 수 있고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실 2022년부터 나토 회의에 우리 정상이 참여하기 시작했잖아요. 계속 해왔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 한국 그다음에 뉴질랜드, 호주 4개국이 초청돼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초청에도 응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나토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이란 이라크 전쟁 아까 뭐 방금 그 대화를 하셨습니다만은 그 예상 밖으로 지금 이 확전되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나토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 방산 수출 대상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폴란드를 비롯해 가지고 체코, 헝가리 뭐 저기 주변국 한 10개국 정도가 관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정상 차원에서 방산 수출 외교 활동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 나토 회원국 중에는 오쿠스, 미국, 영국, 그다음에 호주 이 국가들이 또 다 참여를 하는데 사실은 오쿠스와의 그 방산 외교와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고요. 그다음에 AI라든가 사이버 관련된 협조들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시는 것이 좋겠다. 특히 한미 간에는 지금 뜨끈뜨끈한 현안이 관세 유예 기간이 7월 8일까지예요. 그렇습니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제 미국은 뭐 조금 아까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유럽에게도 또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GDP의 5% 수준까지 국방비를 늘려라. 우리로 치면 한 거의 2배로 늘려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응해야 됩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뭐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벌써 나토 쪽에는 그것을 요구한 상태에 있어 가지고 이번 나토 회의 때 나토 회원국들이 5% 정도의 국방비 지출을 지금 요구를 했고 예. 지금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들,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는 지금 뭐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은 한 3.5% 정도는 직접 군사비로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1.5% 정도는 좀 넓은 의미에서 안보 관련 비용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기간을 좀 이렇게 조금씩 나눠 가져가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 아시아 지역,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의 5%를 요구한 것이 지금 최근에 나왔고 이제 거기에 대한 첫 반응이 사실은 일본이 7월 1일 날 계획되어 있던 2+2 회담 자체를 취소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본이 강하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미일 간의 2+2 회담에서 국방 그게 외교장관 회담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일본이 지금 한 1.8% 네. GDP 대비. 그런데 미국에서는 애초에 한 3% 정도대의 그 증가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입장을 바뀌어서 3.5%는 올려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불참하는 걸해서 강경하게 좀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일 간의 관세 협상도 아직 타결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복합적인 방정식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미국도 지금 GDP 한 3.8% 정도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3.4%. 3.4. 뭐 그 4%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나라들은 5%씩 하라는 거예요? 그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다 보니까 뭐 나토뿐만 아니라 아시아 동맹국들도 아마 반발이 있을 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걸 뭐 당장 수긍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61조 2천억 원입니다. 그게 한 2.4% GDP 대비. 예. 뭐 언론에는 뭐 2.8%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제가 아까도 2.8%라고 정리했는데. 확인을 제가 국방부에 보니까 그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2.4. 2.4, 61조 2천억 그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5%로 간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120조 정도. 예. 그래서 그거 하게 되면은 우리 예산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복지, 교육 예산들이 많이 깎여져야 되는 또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렵겠다. 그런데 무조건 안 받기도 상당히 어려운 국제안보 환경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네네. 뭐 나토는 뭐 나름의 어떤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걸 참고도 하고 우리에 맞게 또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지금 이행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관세도 뭐 그 전 세계적으로 몇십 %씩 한다고 그러다가 다 유예시켰죠. 네. 아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자기 대통령 되면 뭐 이틀 만에 끝낸다 그러는데 아직도 안 끝나죠. 뭐 이란하고 협상 외교를 통해 풀겠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막 공격해 버리죠. 이 트럼프 말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5% 요거는 좀 이렇게 질러보는 그러니까요. 정치적인 어떤 수사로 보여지고 트럼프 그렇지만 특유의 상승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반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적절한 우리도- 협상이 필요하다. 우리도 국방비 계속 점진적으로 하겠다. 그렇죠. 그러고 그냥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서부터 잘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또 요구가 있겠죠. 지금 SMA도 사실은 작년에 다 한미 간에 다 합의를 봐서 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지금 무효화될 가능성들도 있고 해서 아마 추가 증가를 요구할 것으로 좀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단단히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고요. 방금 언급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란이 거의 지금 종이 호랑이 같아요. 그렇죠. 마음 놓고 막 쳐요 이스라엘이 그냥. 그죠? 예, 거의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그 부분은 예견됐던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역에서 핵무장하는 국가 등장을 이스라엘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국가적 전략적 입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1981년도죠. 이라크가 이제 핵무장하려고 그럴 때 오시라크 원전을 때렸죠. 예. 그게 아마 엔테베 작전회가 영화로도 이렇게 맞아요.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상이 이제 이란으로 바뀌었던 거고 사실은 6월 15일 날 이란과 미국 간의 6차 핵협상이 계획돼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잘 타결되면은 뭐 정치적으로 풀릴 수 있다고 봤지만 안 그러면 그 이후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15일 예견들을 이후에 공격할 했는데 거라 그랬는데 13일 날 했어요. 기습적으로 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 핀포인트식으로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 모사드를 이용해 가지고 드론을 이란 내에 잠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정보를 가지고 동선들을 다 본 상태에서 핵심적인 그 총참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핵명군 수비 사령관, 사령관이라든가 그다음에 핵학자들, 그다음에 주요 원전 시설들을 딱딱 다 때렸거든요. 네. 그래서 기습을 당했고 허를 찔려 가지고 이란이 대응하는 것 자체도 좀 허둥지둥 위협적이지 못하게 대응을 했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또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에 반격을 하긴 하지만 쏠 미사일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1000기 정도 있는데 실제로 이 발사도 많이 못했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쏜 수백 기의 미사일마저도 아이언돔 이스라엘 아이언돔에 많이 격추가 되고 요격을 당해서 실제로 뭐 소수가 떨어졌는데 그것도 뭐 이게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떨어진 것들 때문에 오히려 여론은 악화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미국이 벙커버스터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하에 있는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공격할지도 모른다. 막 이랬었는데 일단 트럼프는 2주의 시간을 주긴 줬어요. 그렇죠. 그 최후 통첩을 사실은 했었는데 아직 정치적 협상의 여지를 남기면서 2주의 여유 기간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란이 백기투항 안 하면 공격할까요? 이란이 과연 이 하메네이가 지금 뭐 말로는 이제 결사항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외교부의 이야기라든가 나오는 거 보면 정치적 해결들을 선호하는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 여력이 좀 어렵습니다. 부족하죠.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이제 북한 문제로 가서 지금 특히 김정은 정권이 완전히 적대적 두 국가 체제로 헌법도 바꾸고 이제 완전히 뭐 단절 정도가 아니라 남북 간에는 뭐 지금 전화 연락조차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남북 관계는 우리가 통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다. 이렇게 가지고 민족 내부의 적대 관계로 인식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모든 시스템에서. 지금도 우리의 입장은 그런데 그렇죠. 북한이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2023년이죠. 그러니까 12월에 그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초에 최고인민회의를 하면서 시정연설에서 처음 이야기를 하고 그 후속으로 이제 24년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선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한다든지 또 작년에 우리 언론에도 이슈가 됐던 MDL 북측 지역의 도로 철도망을 폭파한다든지 그다음에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다음에 남조선을 이제 더 이상 남조선이라고 안 하고 이제 대한민국, 한국 이렇게 표현하고 통일 각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저기 JSA 지역에 그걸 판문 각으로 바꾸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들이 여러 가지가 좀 나눠지는데 대략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내부 체제 결속용이다. 그 위기를 좀 조장하고 적개심을 고취함으로써 대내 단결을 유도하려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남남 갈등을 좀 확대를 하고 싶어 한다.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윤석열 정부의 그때 당시 그 강경 일본대 대북 정책 때문에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한다라는 공격들을 사실 야당에서도 많이 했거든요. 그게 남남 갈등의 모습으로 비춰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 좀 뭔가 하면은 북한이 급변사태 시에 이 우리 작전 계획에 하면은 우리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 지역으로 진주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남북한이 한개 국가일 때 그걸 명분으로 계획을 수립돼 있고 외국의 개입 자체를 막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적대적인 국가 관계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다른 외국의 뭐 중국이나 러시아의 자동 개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려되는 것은 이걸 지금 영구 분단, 남북의 영구 분단을 지금 헌법에 싣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야가 없이 좀 우려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정석 그 국정원장 후보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청문회 때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걱정이죠. 게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은
아주 강경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그렇죠. 남북 간에 정말 완전한 단절 상태였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일단 대북 확성기 방송을 껐어요. 네네. 그리고 북한도 곧바로 대남 방송을 껐거든요. 네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긴장 완화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그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와 시간에 그들은 언제든지 그런 도발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보적으로 해가지고 과거 윤석열 정부부터 잘못한 거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다. 왜냐하면은 이 대북 방송이라고 하는 것, 또 심리 전단 그 전단 살포라고 하는 것들이 북한의 가장 취약한 약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활용되어졌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그렇게 갈 수만 있느냐 하는 부분도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부분들이다. 그나저나 언제쯤 그러면 남북 간에 새로운 그 변화가 좀 시작될 수 있을까요? 그럼 뭐 지금 예. 서해에서 동해에서 북한 어선이 표류해가지고 이게 그 북한 주민들이 몇 사람 우리 한국에 있어요. 네, 네. 이분들 다 북한에 가고 싶다 그래요. 네. 돌려 보내려고 뭐 심지어 유엔사를 통해서 북한에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돌려 보내려도 못 돌려 보내고 있거든요. 예. 여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사실은 전쟁을 하더라도 통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뭐 전쟁도 안 하는데 안 통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연락사무소들이 이제 우리 요쪽 개성 쪽에도 여기에 관련되는 그 JSA 쪽에 또 있고 그다음에 동해 쪽에도 CIQ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거기에 이 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대응을 안 하는 걸로 안 하고 저도 있어요. 알았습니다. 예. 언제쯤 변화가 생길까요? 그건 김정은한테 물어봐야 돼요. 게다가 북한군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돼 있고 게다가 이제 공병대를 포함해서 6천 명을 더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와 관련돼서 대통령실의 그 반응 자체는 우려를 표하는 정도였는데 이건 좀 약하다. 너무 좀 수동적이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말 이거 불법적인 거거든요. 실제로 최초에 한 2024년에 약 한 12,000명 정도. 예.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올해 한 4,000명,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해가지고 한 15,000명 정도가 투입됐고 예. 그중에 한 6,000명 정도의 전사자가 났어요. 그랬다면서요. 그 인원들이 이제 북한으로 와서 별도의 지역에 이제 수용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큰 피해라고 생각을 되는데 그래도 이 파병을 통해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은 거예요. 물론이죠. 쿠르스 지역에 그 한 6개월 정도의 전투를 통해서 그걸 회복을 했거든요. 그 회복을 하는데 북한군의 능력을 보여줬던 거고. 예. 그 지금 이제 공병대 그러니까 전후 복구 그다음에 지뢰 제거 쿠르스크 지역에 서로가 전쟁을 하면서 지뢰를 많이 살포를 했어요. 예, 예. 그걸 이제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북한군의 그 지뢰 제거 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기계에 의존한다기보다는 사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해서 이 6,000명 정도가 가게 됐을 때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이 속출할 거다 하는 차원에서 우려도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뭐 이번에 소이구가 북한이 방문을 했을 때 김정은 만나고 하는 그 표정들을 보면은 양국가가 아주 뭐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은 뭘 얻죠? 파병한 대가로. 얻을 게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원유라든가 식량이라든가 하는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해서 지금 북한이 바라는 러시아의 무기 체계들, 특히 기술과 관련된 지금 뭐 탄도미사일의 그 리엔트리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인공위성에 관련되는 부분들, 뭐 전자전 저거에 관련된 이런 것들 많이 원하는데 이제 그걸 러시아가 그렇게 쉽게 주지는 않아요. 제가 불곰 사업 2차, 3차를 직접 관여를 해봤는데 불곰 사업이 뭡니까? 그게 이제 소련 구소련 때 우리나라로부터 차관을 많이 가져가죠. 예.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들어오면서 그 부채를 다 끌어안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그 부채를 끌어안은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협상을 통해서 이제 현금을 받으려니까 차관을 갚을 돈이 없어서 이게 현물로 갚겠다 해가지고 예. 러시아의 무기 체계들을 많이 가지고 왔었죠. 아, 그게 불곰 사업이에요? 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러시아 전차,
그다음에 까무프 헬기라 그래가지고 요즘 산불 뭐 그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아하. 그다음에 공기 부양정 예. 북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가져왔는데 고급 군사 기술에 관한 부분들은 잘 안 주려고 안 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 북한도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처음에 수백만 발의 탄약을 지원하고 170mm, 240mm 방사포를 지원하고 할 때 러시아가 북한에게 준 것들을 보면은 덜 중요한 것들, 뭐 무기 체계에 관한 것들이라든가 뭐 이 정도로만 이렇게 줬는데 사실 실제 병력을 12,000명 파병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 전달되어주는 기술의 수준들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그 어떤 핵무기의 투발 수단인 대륙간 단도탄의 리엔트리 기술이라든가 인공위성에 관한 핵심 기술이라든가 핵잠에 관련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쉽게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북한 한국하고는 뭐 일절 아무런 그 연락이 안 됩니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그래도 북한하고 대화할 것이다 네, 이런 네.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네네. 아직은 북한도 거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앞으로 미북 간의 그런 접촉이나 협상은 시작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트럼프가 후보 때도 계속 얘기를 했고 항상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북한의 김정은을 다룰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자신 있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좀 진전이 없거든요. 일부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걸 봐가지고는 트럼프의 친전 자체를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는 이야기들도 예. 사실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지금 핵 능력을 지금 가지려고 하는 이란에 대한 폭격이거든요. 그렇죠. 거기 미국이 동조를 한 거고요. 예. 이 모습을 보면서 가장 놀란 사람이 아마 김정일일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조바심도 이제 날 거예요. 지금 이란을 저렇게 때리는 걸로 봤을 때 과연 트럼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김정은은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에서 어떤 액션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관심을 보여야 된다, 네.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참 있습니다. 이 남북 관계의 어떤 돌파구를 미국 북한을 통해서야 우리가 좀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죠. 우리 임 의원님께서는 우리 K 방산 예. 방산 기술 굉장히 주목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군 생활을 38년 하는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방산 수출과 관련된 일들을 했어요. 뭐 행정관,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그다음에 국방비서관을 할 때도 주 업무를 그걸로 했고, 예. 안보 2차장을 최근에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방산과 관련된 어떤 제도적 법적 조치들을 상당히 강화했고, 뭐 잘 아시다시피 2021년부터 지금의 그 모습은 K 방산 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 정도지 않습니까? 예. 왜 그렇게 나오는가 하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게 그 이전 21년 이전 5년의 평균 방산 수출 금액이 25억에서 30억 불 정도 왔다 갔다 그렇습니다. 평균이. 그런데 21년부터 24년까지 평균이 134억 불이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중에 21년도는 173억 불을 달성을 했고, 올해는 지금 전반적으로 수치들을 고려봤을 때 200억 불은 충분히 넘었을 거로 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무기 체계의 우수성. 그렇죠. 뭐 실제 우리는 남북과 대치하면서 70년을 온 거 아닙니까? 예. 현장에서 사용도 해봤고, 두 번째는 요구하면은 바로 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지금 유럽은 당장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강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성능 대 비용 부분이 훨씬 예, 싸다 예.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한 3, 5년간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것을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좀 노력들이 필요하다. 하고 있죠 또. 네.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대로 했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공약들을 보니까 유사하게 끌어갈 그럼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임종득 의원 지역구가 경북 영주시 영양봉화군인데 이번에 네네. 그 경북 북부 산불의 피해가 컸죠? 아유, 뭐 역대 최고로 큰 거였고요. 5개 군 지역에서 산불이 약 10만 헥타르. 예. 이건 이제 감이 안 오실 텐데 서울시에 서울특별시 전체 1.5배 정도가 탔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제 지역구가 영양인데 영양은 한 5천 헥타르 정도가 탔는데 인명피해도 우리 지역에 한 7분 계시고 가옥이 한 134채 이렇게 타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제가 한 6일 정도 머물면서 예. 불 진화하는 것도 그 뭐 실제로 진두지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본 산불은 과거의 산불하고는 전혀 다르다. 예. 왜 이럴까? 빠른 속도로 그래서, 확산됐고. 예. 그 이유가 이제 기후 변화의 원인인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온이 계속 지금 매년 올라가고 있고 또 특히 봄철에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기온도 높고 비도 안 오고 예. 그다음에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오전에는 바람이 안 불어요. 그런데 오후가 되면서부터 불기 시작해서 밤이 되면 바람이 엄청 세져요. 예. 그러니까 이 밤이 다 번지는데 정작 밤에는 헬기를 못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야간에 운영할 수 있는 헬기. 헬기를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제가 뭐 산불특위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예결위원회였기 때문에 예.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산불특위가 지금 있죠. 그렇죠. 10월 달까지 10월 말까지 아마 지금 운영이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있던데 그렇죠. 어떤 내용입니까? 거의 통상 이제 개별법을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특별법을 만들 때는 정말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산불이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다. 이 산불이 이 역대 2위, 3위 산불을 합치는 것보다 더 커요.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기후변화 때문에 예. 부분인데 우리의 대응을 하기 위한 기구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실제로 예산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불이 계속 나면은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된다. 법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피해 자체가 산만 타는 게 아니에요. 농기구들이 다 타고 그다음에 워낙 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그 주변에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맞아요, 받고 맞아요. 인명 피해를 받고 농산물이 피해를 받고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해야 될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이걸 따로 해놓으면은 통제도 안 되고 진행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감시기구도 가지면서 알겠습니다.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자, 호국 보훈의 달을 통해 맞아서 오늘 국방 전문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 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검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하디슈 핫피플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현인의 굿세어라 금수나 잠깐 들으시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